황보선의 스토리. 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YTN 뉴스 FM 황보선의 스토리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버스 타시는 분들이 크게 줄었다가 요즘 다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도시에서야 버스는 선택이지만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산골 같은 오지에서는 이 대중교통이라고는 버스밖에 없는 경우가 많죠. 시골 버스는 하루에 단 몇 편밖에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시간이나 3시간 기다려야 버스가 오는 곳도 많죠. 이렇게 뜸한 버스마저 간혹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빼먹는 경우도 있고요. 또 파업으로 아예 다니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강원도 정선군이 이런 상황을 버스 공영제로 개선했습니다. 운영 주체가 민간회사가 아니라 자치단체고 운전기사도 공무원이 된 셈인데요. 65세 이상 노인들은 공짜로 탈 수 있게 됐고 버스 편수도 늘었습니다. 기존 민간 버스 회사에 지원하던 손실보전금 수십억 원을 줄 필요가 없게 됐고요. 자치단체가 추가로 부담하는 예산도 그리 크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 2013년 버스 공영제를 도입한 전남 신안군에서는 승객 수가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우선 이 버스 타기 힘든 시골 오지부터 이런 버스 공영제를 서비스하면 어떨까요? 2020년 7월 4일 토요일 황보선의 스토리는 혜은이의 띠띠 빵빵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도 삶은 달걀 좋아하우? 그럼 기자 사랑방에서 만나요. 네,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토요일 오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기자 사랑방, 기사랑 식구를 소개해드립니다. 황보선의 스토리 막강 스토리텔러들. 자, 먼저 신웅진 기자 나오셨고요. 네, 비주얼을 맡고 있는 신웅진입니다. 네, 여전히 비주얼. 자, 윤영숙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영숙 기자는 뭐 정상인 담당. 정상, 오케이. 네. 그 요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이효리, 비 이 세 사람이 90년대풍 그룹을 결성하면서 90년대 가요가 다시 뜨고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 20년 전에 어떤 노래 좋아했습니까? 뭐 90년대 하면 발라드하고 댄스가 다 최고 잘 나가던 시기였죠. 예. 뭐 오늘 뭐 제가 만약 한 곡을 뽑는다면 네.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칵테일 사랑. 이게 약간 하이브리드죠. 발라드 같기도 하고 댄스 예.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네. 저는 뭐 당시에 다들 좋아했던 H.O.T 좋아했고요. H.O.T. 네, 또 이승환하고 신승훈 가수의 모든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곡을 뭐 듣고 싶어요? 뭐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PD께 말씀을 드려서 오늘 스토리 마지막 곡 두 분이 방금 골라본 곡 중에서 한번 틀어보도록 제 사연이 더 지나니까 제 곡이 가겠죠. 아, 그럴까요?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스토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자 사랑방에 뽑은 첫 번째 스토리는 살인의 추억입니다. 33년 만에 붙잡힌 연쇄살인범 이춘재의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14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34건의 성폭행을 저지른 이춘재의 범행 동기는 무료함과 단조로운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불만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잔혹한 범행과 달리 그의 동기 참 허무할 정도입니다. 왜 그런 살인을 멈추지 못했을까요?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권윤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춘재가 50여 차례 대면 조사에서도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는 직접적인 질문에 끝내 침묵을 했다고 하는데 권 교수님께서 이걸 수심이라고 분석하셨다면서요? 네네.
일단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식과는 좀 차이가 있는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수치심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뭐 이춘재가 어떤 그 피해자들한테 죄책감을 느껴서 수치스럽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 행위, 자기가 저지른 범죄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여기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기 제시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이런 그 범죄 동기를 쉽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이 범행 동기는 결과적으로는 파렴치하고 약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적인 공격, 그다음에 가학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네. 스스로 아마 말하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너가 다른 기자 2명이 함께 나와서 지금 같이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 옆에 지금 윤현숙 기자와 신웅진 기자가 있습니다. 그 각 기자들이 교수님께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신의 교도소 생활이라던가 아니면 자신의 건강만 걱정하는 식의 발언으로 일관했다고 하는데 또 이런 이춘재 심리는 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연쇄 범죄자들의 이제 공통된 심리이기도 하는데요. 어떤 문제의 원인을 항상 피해자한테 있다라고 하는 투사의 심리적 방어 기제를 많이 쓰는 이런 유형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하지 않았으면 내가 살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나를 비난하는 눈초리를 보였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살해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촉발의 원인이 상대방 피해자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관념들을 이자들이 갖고 있고요. 네. 그걸 통해서 나는 최대한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를 추구하는 그런 네. 심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교수님, 네. 저 유영철이라든지 뭐 강호순이라든지 그 이전에도 이 연쇄살인범들이 국내 꽤 있었는데 네. 이 과거의 이 연쇄살인범들과 비교해서 또 이런 비슷한 유형의 범죄자가 또 있었나요? 지금 일단 뭐 유영철, 강호순, 정남규 이렇게 이어지는 예. 연쇄살인범들하고 상당히 같은 맥락에 있는 그 예. 유형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 다만 이제 범죄 행위를 본다면 예. 유영철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를 빨리 살해하고 오랫동안 시신을 훼손하는 이런 잔혹 행위를 저지른 타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정남규 같은 경우에는 공격도 오랫동안 지속되고 시신은 유기는 사실 그냥 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유기하는 형태로 보였거든요. 근데 이 강호순이가 약간 이 두 범죄자 유형을 섞어 놓은 것처럼 뭐 이렇게 잔혹행위와 또 시신훼손만 이런 것들이 이어졌었는데 이춘재는 사실은 그 두 가지를 다 추구하는 그런 아주 더 잔혹한 행위 범죄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원조격이라고도 시기적으로 봐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그 유영철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이 잔혹행위들이 일어났던 그 시작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사 도중에도 이 여성 프로파일러에게도 성도착적인 발언을 또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네. 이런 수사 과정에서도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사실 이거는 이제 대상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서 내가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잘 이제 현재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런 이 발언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네. 한 가지 그런 것들이 추구하는 것은 성적인 의도를 가진 목적을 가진 그런 발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심리에는 상대방 이 프로파일러 여성 수사관으로부터 내가 더 우월하고 또 이 공포심, 두려움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프로파일러를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언어적 표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교도소에 있다가 이춘재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네. 모범수로 가석방만 굉장히 염두에 두고 교도관들한테는 굉장히 그렇죠.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 지금 무기수로 원래는 이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나왔다 가석방으로 이런 범죄를 계속 이어갔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범죄는 사실은 멈출 수가 없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이 과학의 발전 또 수사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다행히 밝혀지고 범인이 특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석방에 대한 이제 가능성을 없앴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100% 뭐 나오면 재범의 우려는 반드시 높은 범죄 유형입니다. 네, 특히 이런 범죄는 이렇게 자기가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숨기고 그렇게 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살인의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빨리 출소해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지킬과 하이드 씨 같은.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자기 제시, 소위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보여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각성되어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권일용 겸임 교수였습니다. 이 사이코라는 게 정말 이런 경우에 딱 맞는 그런 용어 같아요. 사이코패스라는 그러니까요. 말. 예. 네. 자, 그 신웅준 기자, 예. 우리 처음에 소개할 때 비주얼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겉모습 봐서는 글쎄요. 제가 지금 드릴 질문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 이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이 화성 일대에서 벌어진 이 연쇄살인 사건인데 당시 엄청난 공포를 몰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웅진 기자는 당시 기억이 뚜렷하죠? 취재도 해봤을 것 같은데? 글쎄요, 뭐 고등학생 때부터 제가 기자의 마음을 품고 살긴 했지만, 네네. 뭐 아무튼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뭐 그 당시에 뭐 비 오는 날에 밖에 나가지 말아라. 네네. 뭐 빨간 옷 입으면 표적이 된다라는 그런 흉흉한 소문이 화성 일대에 돌고 있다. 라는 얘기가 이제 전해전해서 이제 서울에서도 듣곤 했는데, 예.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봉준호 감독 영화 그 살인의 추억에도 이제 모티브로 좀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비 오는 날 계속 그랬는데 실제로 사건이 4차, 6차 때만 비 오는 날 사건이 났어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계속 비 오는 날 다 사고가 난 것처럼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네. 그 뭐 지금 진행자께서도 그 영화 살인의 추억의 원작이었던 예. 날 보러 와요. 네. 예전에 문화부 근무할 때 저랑 같이 보러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네. 그 작품이 예. 96년 작품이거든요. 제가 96년. 네네. 2016년에 20주년 버전으로 제가 또 한 번 본 적이 있어. 2번 그렇게 봤는데 네. 이게 참 작품이 좀 웃기면서도 좀 으시시해요. 네. 그래서 그 보고 있는 동안은 이게 픽션이겠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딱 작품이 이제 끝나고 이제 불이 딱 켜지면 이게 사실에 근거한 거였더라면 기분이 되게 오싹하고 좀 이상해지더란 말이에요. 네, 그게 영화에서도 이어져서 잘 표현이 됐죠. 영화 살인의 추억 2003년에 개봉했는데 예. 그 워낙 명작이기도 하고 영화가 히트를 쳤기 때문에 네. 수많은 한국의 미제 살인 사건이 있지만 이 영화가 그 사건을 호명해내면서 네.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생생한 그렇죠. 사건으로 남아있죠. 그렇죠. 이 사건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게 1986년부터 91년까지 일어났던 이제 그 당시 알려진 사건으로는 10건입니다. 예. 근데 이 희생자들은 10차 사건까지. 네. 근데 희생자들은 다 여성이었고요. 다 성폭행과 이제 살인을 당했는데 네. 13살부터 71살까지가 예. 그 대상이었습니다. 정말 뭐 여성이라면 그냥 뭐 나이나 뭐 이런 걸 그 상관하지 않고 다 표적이 됐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운 사건이었죠. 왜 결국 사건이 끊어졌나 싶었더니 결국 이제 중간에 94년에 교도소 가게 되는 바람에 끊어졌던 건데 네. 그렇지 않았더라면 정말 뭐 앞서 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이어졌을 겁니다 아마. 끔찍합니다. 네, 생각만 해도. 그 이번 경찰 발표에서 이춘재의 어린 시절과 성장 과정 그리고 군 생활까지 등장했는데 이춘재는 왜 이런 잔혹한 범죄를 이어갔다고 보십니까? 네, 성장 과정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성장 이춘재가. 과정? 네네. 네, 굉장히 가부장적인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다고 하는데 네. 어머니가 특히 강압적이었다고 본인이 진술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 쪽이. 네, 또 프로파일러들이 면담을 했더니 과거에 동생이 초등학교 다닐 때 예. 물에 빠져서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옛날에 익사 사고가 많았죠. 네, 그 사건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예. 근데 또 그런 것을 슬픈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기는 집안 분위기가 좀 억압이 되어 있는 편이어서 그런 걸 많이 하지를 못했는데 네. 그렇게 성장을 하다가 고교 졸업한 이후에 83년에 군에 들어가요. 네. 네. 군에서 기갑부대에 배속이 되면서 탱크를 몰게 됐는데 네네. 그때 이게 성장 과정이란가 범행 경위 등을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할 땐 대부분 다 무덤덤하게 진술을 했는데 네네. 이 군생활 추억 얘기할 때는 굉장히 흥분하고 즐거워하면서 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선두에서 탱크를 몰면 뭐 뒤따라오는 탱크들이 따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즐거웠다 뭐 예.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다고 하고요. 예. 탱크 사랑이 남달라서 휴가도 반납하고 탱크 정비에 뭐 열을 올렸다라는 그럼 이 진술을 사람은 했다고 하네요. 제대하지 말뚝을 말고 박았어야 그렇지. 건데. 말뚝박 난 말은 좀 그런가요? 좀, 예. 아니, 뭐잘 쓰는 말인데. 프로파일러들이 네, 이렇게 예. 분석을 한 거에 따르면은 이렇게 예. 평소에 억압되어 있고 이런 네.
감정들 표현을 못했던 것들이 군 생활에서 좀 해소가 됐었는데 네. 전역한 이후에 무료하고 단조로운 생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욕구 해소를 못하니까 이게 네네. 안에 있던 그런 것들이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분출이 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군대에서 처음으로 주체적인 역할을 나름대로 경험을 네. 전역을 했는데 이제 밖에 사회생활 나왔지만 네네. 어떤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것들의 경험을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푼 건 아닌가 싶은데 이 다른 어떤 서양의 연쇄살인마들이라던가 이런 형태에서도 이런 유산 그래요. 성장 환경이라던가들하고 또 조금 공통점이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리고 전문가들 말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사실 군대 트라우마라고는 이제 하면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예. 군대에서 잃었던 성취감의 그 연장선상으로 네. 이런 범죄가 일어났다라는 건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그렇죠. 측면도 대부분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요. 군대 다시 가는 꿈 정말 무섭거든요. 이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다면 밖에 나가서 이를테면 그러니까요. 탱커랑 비슷한 걸 몰면 되는 거예요. 전 지금 예. 벌써 제대한 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30년 됐는데 네. 아직도 한 번씩 그 악몽 나오면 아, 이건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꿈속에서든지 더 이상 이건 예. 아닐 거야라고 이제 하는 정도인데. 예, 그렇죠. 우리 뭐 속된 다른 표현도 있긴 한데 그 말씀드린 그렇고 아, 예. 옛날 저도 사실은 뭐 제가 제대한 부대 쪽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평소에 이중적인 네. 어떤 네. 그런 모습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 사건 처음에 이춘재가 범인으로 용의자로 이렇게 네네. 지목이 됐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예. 뭐 조용한 성품이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청주의 그 처제살인 사건으로 기소가 되고 예, 지금 그렇죠. 무기수로 복역 중이었는데 그 예. 재판 기록에 보면은 뭐 2살배기 아들을 마구 폭행하고 부인을 또 아주 심하게 폭행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전형적인 두 얼굴인 거죠. 이게 되게 순종적으로 네. 위계적인 상황이 강한 뭐 교도소라든가 학교라든가 군대에서는 네. 순종적인 모습을 얌전하고. 보이다가 뭐 가정이나 아니면 본인이 어떤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범행 현장에서는 네. 굉장히 가학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게 아까 지킬 앤 하이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이중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아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그렇죠.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격이라면 이 사람이 군 생활했을 당시라면 군대에서 여전히 그 폭행이 사실은 많았던 그렇죠. 시대였거든요. 그러면 뭐 탱크를 모는 것만이 아니라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뭐 추정할 후임- 수 있는 게 후임들도 엄청 괴롭혔을 후임들을 것 많이 같은데요. 괴롭혔을 것 같은 이런 것까지 뭐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들이 이 사건에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경찰 수사인데 이 당시 사건에 동원된 경찰 인력이 연인원 205만여 명으로 단일 사건 가운데 최다였다는데 이 경찰 수사 아쉬운 점이 많지 않았습니까? 아유, 그렇죠. 무척 아쉽죠. 이춘재가 무려 3번이나 용의선상에 올랐거든요. 예. 87년에 5차 사건 때 처음 용의선상에 올랐고, 그 네. 다음에 뭐, 그 이후에 용의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6차, 7차, 8차가 일어났는데, 네. 8차 사건 때는 그 용의자의 채모가 현장에서 발견돼서 이춘재의 것과 대조도 하기도 했었는데, 8차 사건이 모방범이 일으킨 범죄예요. 그러니까 예. 비교하니까 다르니까 또 풀려나고, 예. 또 9차 사건 때 용의자 혈액형이 B형으로 잘못 특정이 됐는데 네. 혈액형이 O형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또 수사망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7차 사건 때는 목격자가 유일하게 있었어요. 버스 안내원하고 버스기사. 운전기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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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살던 그 비슷한 그 연령대의 남성들 사진을 다 비교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도 아쉽게 또 특정을 하지는 못했어요. 네. 과학 수사 기술이 부족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 점이 뭐 있지만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받는 사건이었고 피해자가 너무 많은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당시에 경찰 수사에서 진범을 잡지 못했던 건 굉장히 예. 아쉬운 일이죠. 예. 이번에 그 처제 저 숨진 처제를 빼고 이번 수사 결과 보면 14명을 이제 살해했고 예. 9명을 이제 성폭행했다라고 이제 공식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예. 이춘재는 그 성폭행하고 강도를 34건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다 규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못 밝혀낸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가운데 좀 안타까웠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89년에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는 1986년부터 91년까지 10건, 13살부터 71살까지가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피해자들이. 예. 네. 근데 1989년에는 더 어린 8살짜리 네. 김모양이 예. 그 당시에 줄넘기에 이제 손이 묶인 채로 이제 예. 그 사체로 이제 발견이 됐었는데 그 당시 이 조사를 하던 형사계장하고 네. 형사 이 두 명이
이 사체를 은닉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바람에 결국 실종사로 이렇게 처리가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 근데 뒤늦게 이게 그 이춘재 범행인 것으로 이제 예. 밝혀졌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용의자로 이제 잘못 지목돼서 윤모 씨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그 윤모 씨를 또 범인으로 만들었던 검사와 경찰이 8명이 있거든요. 예. 이 모두들 다들 잘못은 하긴 했는데 네. 문제는 이들이 이 경찰들 수사진들에게 예. 뭐 뒤늦게 뭐 최소한 징계라도 이런 것도 할 수가 없는 게 네. 그놈의 그 공소시효라는 게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말씀 잠깐 좀 더 드려보면 예. 이춘재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 범죄가 91년이었기 때문에 예. 2006년에 이미 공소시효가 다 만료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2007년에 25년으로 공소시효가 또 늘어났고 2015년에는 법 개정으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습니다. 네. 그 태완이 법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99년 대구에서 김태완 어린이 6살짜리 어린이가 네. 그 괴한의 황산 테러로 이게 숨진 뒤에 예. 이게 영구 미제 사건으로 갈 것 같으니까 이거를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라고 해서 그때 만든 겁니다. 하지만 이걸 소급해서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춘재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다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처벌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나마 지금 그 가석방 대상이거든요. 이제 네. 장기들도 20년 이상이면 네. 그 가석방 대상에서만 완전히 이제 벗어나게 제외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나마 이제 얻을 수 있는 실익이고 예. 그리고 이제 형사 아닙니까 이것은. 근데 예. 또 이제 민사를 따져봤는데 예. 민사 측면에서 따져봐도 배상을 이춘재를 받기가 대상으로 어려워요. 뭐 얻어낼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참 이춘재도 그렇고 죄 없는 사람을 죄로 만들고 예. 수사를 엉뚱하게 했던 예. 경찰이나 검찰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네네. 이런 좀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사건이 돼버린 거죠. 네네. 공소시효 때문에 이런 사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근데 방금 말씀하신 또 억울한 옥살이를 하신 분이요. 이제 재심을 청구한 윤모 씨 재판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년간이나 무려 억울한 예. 옥살이를 하셨는데 최근 예. 수원지방법원에서 당시 사건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났어요. 예. 그래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이 과거에 윤 씨 사건을 수사할 때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구금도 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해서 거짓 진술을 네. 받아내서 결국은 진범도 아닌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수사 과정에서 당시 강압 수사했던 경찰이나 검사 8명은 네. 뭐 직권 남용하고 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은 했습니다만 공소시효 문제로 네. 처벌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윤 씨가 이번 그 수사 결과를 듣고 나서 하셨다는 말씀을 네네. 좀 전하고 싶어요. 경찰들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 네. 이제 앞으로는 진실을 밝히는데 고생을 하셨다는 것 같고요. 예. 진실을 밝히는 일만 남았다면서 법원이 이제 스스로 누명을 풀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히셨습니다. 이 경찰도 전체 이 수사 과정의 잘잘못을 꼼꼼히 기록해서 자료로 남기고 역사적인 교훈으로 네. 삼겠다는 말을 마지막에 하긴 했는데 네. 이 정말 경찰과 공권력이 변화하는지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을 어떻게 실천해내는지를 좀 앞으로 저희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 윤 씨 같은 경우는 20년의 세월을 예. 이게 뭐 돈으로 배상받으면 얼마나 받아야 이게 해결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아무리 큰 액수를 줘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뭐 인간 쓰레기로 이제 전락했을 테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네, 그렇죠. 참 이건 안타깝습니다. 정말 뭐라고. 네. 장기 미제로 남을 뻔했던 살인의 추억은 34년 만에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때는 못 잡았을까? 왜 윤모 씨는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만 했을까? 이 부분은 우리에게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황보선의 스토리. 기자사랑방이 뽑은 두 번째 스토리는 확진자의 모욕죄에 대해서입니다. 확진자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만 생활하다가 확 살이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인데요. 이 확진자라는 말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죠. 7월 3일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에 출연한 송섬희 아나운서, 이상민 성대모사 크리에이터의 설명입니다.
이번에 모욕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 그런 단어가 있었다고 하죠. 이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유무코드로 사용됐다는 확진자가 아닙니다. 확진자입니다. 확진자. 네. 자, 이 확진자로 직원에게 모욕감을 줬다는 청주시청 팀장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확진자라는 말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만 있다 보니 갑자기 살이 확 찐 사람을 이제 약간 재미있게 말을 하는 표현이었는데요. 원래는 그랬죠. 네, 그런데 이 직원에게 이 말을 한 상급자가 있었어요. 청주시청 6급 팀장인데요. 지난 18일에 비서실에서 팀장이 이제 이 직원을 볼펜으로 찌르면서 어머나. 확진자라고 이제 약간 조롱 섞인 말을 한 거죠. 근데 그게 하필이면 또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였고 이분이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다면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팀장은 그 비서실에 다른 사람도 많았고 그냥 나 혼자 스스로 한 말인데 그 직원이 오해를 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아니 왜 볼펜으로 찔러? 이 사람 되게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니까요. 이거 폭행죄 아닙니까? 폭행죄? 사실 제가 봤을 때 볼펜으로 찌르는 행위는 폭행에 들어가고요. 예, 당연히 그리고 확진자는 여기 상황에서는 외모 비하적 발언이잖아요. 모욕적인. 그래서 이건 모욕 혐의가 인정될 것 같아요. 옛날에 예. 모욕인지 아닌지 애매한 단어가 있었어요. 최순실 같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거는 한참. 인정되지 않았나요? 인정이 되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모욕으로? 그것도 인정이 됐죠. 예. 저도 그러면 자, 두 분은 확진자라는 말 알고 있었습니까? 당연히 들어봤죠. 소셜 미디어에서 워낙 많이 언급이 돼서 뭐. 네, 그러니까요. 자, 비슷하게 자가격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가격리. 그 뭐예요? 이게 살이 쪄가지고 옷이 작아졌다. 스스로 격리가 됐다 옷이. 예. 또 뭐 다른 말들도 나오지 않았어요? 뭐 돌밥도 있고 이게 예. 주부들의 애환을 담은 말인데 네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계약으로 자녀들이 집에 오래 머무르게 되니까 돌아서면 밥해줘야 되고 돌아서면 네. 밥해줘야 된다. 뭐 네네. 이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저 신문 기사로 많이 나오는 뭐 언택트란 말도 있는데. 이게 제가 한번 기사 형태로 좀 다루기도 했는데 네. 이게 뭐 부정 접도 언에다가 이제 컨택트를 붙여서 이제 언택트라고 이제 해서 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예, 그냥 대부분 다 이제 통용되는 그런 말이긴 한데 예.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이제 콩글리시입니다. 예. 영어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못 알아들어요. 예. 이제 보통 컨택트리스라고 이제 말을 예. 해줘야 되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자주 쓰는 말 중에 SNS라고 쓰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못 알아듣죠. 예, 못 알아듣습니다 전혀. 네네. 소셜 미디어라고 얘기하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것들 네. 참 이제 한국에서만 쓰는 다양한 용어들이 많죠. 뭐 코로나 블루라든지 뭐 예. 직관, 집에서 보는 경기, 지금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같은 거 예. 직관이 아니고 집관, 집관. 뭐 이런 신조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금스크라는 말도 마스크가 구하기 되게 어려웠을 때 금 같은 마스크다 이런 뜻이. 예. 뭐 그냥 집콕적이란 말이야 뭐 그건 뭐 충분히 예, 금방 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었고 뭐 재택 경제, 이시국 여행, 이시국 여행. 이 시국에 여행을 가다니 이런 의미 아닐까요? 그렇죠. 네. 살천지, 예, 살천지. 아, 예, 신천지 저기 예, 플러스 뭐 밑에서 확진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미루어 추측해 보건데. 그런데 두 분은 혹시 뭐 확진자란 말 안 들어봤어요? 저는 다행히 주중에는 이제 사람들과 이제 예. 술을 마실 일이 없다 보니 예. 좀 이제 많이 걷고 그래서 주중에는 좀 살을 좀 빼다가 예. 주말이 되면 예. 또 혼술을 제가 좀 네. 많이 해가지고 다시 좀 늘었다가 뭐 그냥 예. 비슷한 체중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만들었을 땐 저는 확뺀자로 저는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예. 저는 살을 확뺀자로. 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들을 못 만나서 확 뺀자. 확뺀자. 아, 그런 것도 말이 되네요. 제가 그냥 만들어봤습니다. 말이 되나 모르겠다. 안 자, 되는 그런데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예. 그런데 확진자라는 말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연이죠? 윤수 기자. 네, 옆부서 직원에게 확진자라고 한 이렇게 네네. 말을 한 청주시 육급 공무원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는데요. 아, 50대 공무원인 A씨가 지난 3월 네. 그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옆부서 계약직 여직원에게 예. 그 겨드랑이 부분을 옆구리 부분을 찌르면서 확진자가 여기 있네 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이 그 해당자를 모욕한 혐의를 예. 받고 있는 건데요. 두 예. 사람 다 여성이고요. 당시 비서실에 다른 공무원도 한 10명 넘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신고를 한 B 씨의 경우에는 조사에서 평소 친분이 없었는데 그 네. 팀장이 외모 비하 발언과 좀 행동을 해서 모욕감을 느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예. 경찰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예. 불기소 의견으로 그렇죠. 넘겼는데 네. 검찰이 좀 판단을 다르게 했어요. 여러 사람 있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네네. 또 좀 모욕의 의미를 담아서 한 것으로 보고 네.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니까 볼펜으로 이렇게
한 행위라든지 그다음에 평소에 친하지도 않았었고 또 신분이 다르고 이런 점 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갑질 뭐 그런 문제가 맥락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아마도 네. 제가 보기엔 이 피해자가 또 그런 부분에서도 혹시 이제 큰 이제 마음의 뭐 상처를 그렇죠. 받아서 이렇게 예. 고소까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상황이 이제 결국은 모욕죄인지 아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지 않습니까? 두 분은 생각 어떠세요? 상당히 갈리고 있는데요. 예, 예. 모욕죄에 그래도 해당을 한다는 의견이 좀 우세한 네.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모욕죄를 법적으로 따져봤을 네. 때 구속 요건이 공연성이 인정돼야 되고 피해자도 특정돼야 되는데 공연성이라는 것은 네. 이제 여러 사람 앞에서 했는데 그렇죠. 뭐 네. 목격자들이 있었고 예. 특정도 이렇게 찔렀기 때문에 피해자가 예, 명확히 그렇죠. 특정이 되고요.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것도 가장 지금 이렇게 설왕설래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과연 확진자라는 이 신조어가 모욕을 네. 하는 언어인가 아닌가인데 네. 신체적인 특징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네. 모욕죄가 좀 되지 않을까. 또 예전에 최근 사례긴 하지만 신조어인 데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한남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렇죠. 네. 이것도 신조어의 신조어지만 반대말. 네, 이게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안 좋은 뜻으로 쓰이고 네, 네, 있는데요. 네, 네. 이걸 쓴 여성이 모욕 혐의로 예, 벌금 예. 선고를 받기도 했거든요. 이 재판에서 결과에 따라 가려지긴 하겠지만 예. 모욕죄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는 전 생각이 드는데 신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게 뭐 모욕죄로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중지가 모이긴 하는데 예. 이게 좀 모욕죄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적용하면 너무 좀 살기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편한 농담 때로는 이제 뭐 욕설 같은 경우도 이제 섞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걸 이제 엄격한 잣대로 따져서 네. 매번 다 모욕죄로 쳐넣으면 네. 전 국민이 다 전과자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네. 이제 우려도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모욕죄와 이 표현의 자유의 또 경계가 또 이제 모호하다 보니까 네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상황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모욕죄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위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위계. 예, 네네. 위계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뭐, 이를테면 우리가 남자들 사이에서는 대머리란 말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당사자 굉장히 입장에서는 예, 그거 상처죠. 상처 예. 받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꿈에서 대머리가 되는 꿈을 꿨는데 네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 앞으로 머리 벗겨진 사람들 놀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반성을 실제로 제가 너무 트라우마를 겪어가지고 꿈속에서 예. 머리가 녹아서 빠지는데 예. 그 발언 자체가 약간의 네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아니 근데 이거 정말 진심입니다. 예.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말을 할 때 이제 하나하나 잘 골라 쓰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쵸. 예. 그런 그런 예.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탈모인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예. 뭐 옛날에 뭐 대머리 총각인가요? 그런 노래도 사실 있었거든요. 예. 1900 너무 많이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60년대 90년대 초반 노래를 얘기하고 김상희 노래. 예, 예. 네. 김상희 노래였는데 이 뭐 사실은 옛날에 보면 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금지곡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옛날에는 금지곡으로 이제 지정된 이유가 얼토당토하는 이유들이 많았었거든요. 이를테면 뭐 김민기의 뭐 아침이슬 같은 경우는 뭐 태양은 묘지 위에 떠오르는데 예. 그게 붉어서 예. 빨갛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이유야 많았었죠. 뭐 예, 70, 80년대 금지곡들이야.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 이거를 확대해서 볼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이 확진자라는 말 이게 결국은 이렇게 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모욕죄냐 가 되느냐 안 되냐 이 부분을 보니까 그 맥락 상황 그 관계 그 서로의 그렇죠. 그런 요즘에 부분에서 예. 이게 그 각 직장마다 이제 인사위라는 걸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유명무실한 그런 기구 네. 비슷했었어요. 그런데 예. 이게 성희롱 문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기 시작하면서 네. 성희롱 관련해서 인사위가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 인사위보다 어쩌면 더 많이 요즘에 열리고 있는 네. 것 중에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또 인사위 네네. 소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계가 들어가면 특히 네. 윗사람, 직급상 윗사람인 사람이 예. 아랫사람한테 네. 했을 경우에는 인사위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1차적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거든요. 예. 쉽게 말해서 뭐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이건 뭐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에서는 예. 상상하기 좀 어려운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아는 대기업에서는 그 상무가 밑에 이제
한참 밑에 팀장한테 예. 일 좀 똑바로 하라고 좀 지적을 했더니 예. 그 팀장이 예. 뭐 제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버럭버럭 대드니까 네. 이 담당 상무가 이제 좀 화가 나가지고 이제 명함 수첩을 네. 바닥에 이렇게 툭 던졌는데 예. 그게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이제 인사위가 소집이 돼서 결국 그냥 바로 못 벗었어요. 왜냐면 그 회사가 이제 그런 걸 방관하면 네. 회사가 이제 페널티를 엄청 크게 먹기 때문에 네네. 요즘에는 뭐 성희롱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예. 이런 것들은 대부분 문제 제기를 하면 그냥 네네. 받아들여지는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모욕죄 해당 여부는 의견이 상당히 갈리지만 네.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은 뭐 네. 거의 100%로 예. 보여지고 있어요. 성희롱이라는 예. 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발언이나 예. 예. 행동을 그렇죠. 해서 성적 네.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행위를 말하는데 네. 말하는 사람은 유머였어도 듣는 사람이 예.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성희롱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요. 네. 이게 또 뭐 예전에는 이성 간에 뭐 성립이 됐었는데 요즘엔 동성 간에도 다 성립이 당연히 되기 성립이 때문에 되고요. 이게 뭐 걸면 다 걸린다라고 네. 네. 예, 보면 되는 겁니다. 명백한 확진자라는 표현은 외모 품평, 네, 몸매 네, 네. 품평이기 예, 예, 때문에 예, 예.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청주시도 예. 이 A씨 팀장의 그 언사를 성희롱으로 판단을 해서 청주시에서는 그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청주시의 대상으로 예.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예. 청주시 자체에서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두 분도 이런 뭐 확진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뭐 모욕감 뭐 많이 보지 않았어요? 확진자 아니라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확진자로 몰고 가시는데 이 외모와 관련된 것들은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상대적 예. 기준 이런 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들이는 사람이 기분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역지사지에 제가 뭐 출연해서 매번 말씀드리는 말 중에 하나인데 역지사지를 이제 늘 고려해야 되고 예.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장수하려면 자나깨나 이제 말 조심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갈수록 조심스럽고 예. 어떻게 보면 좀 사회가 팍팍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역으로 뒤집어서 보면 어찌 보면 과거에 우리가 너무 거칠게 살았구나 그럼요. 라는 부분들도 좀 네. 생각은 하고 반성해 봐야 될 거칠게.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예. 확진자처럼 누가 네. 약간의 부정적인 어떤 네네. 뉘앙스의 단어뿐만 아니라 최근에 국회에서도 동료 의원한테 뭐 아름다워지신다는 표현을 했는데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네, 이야기가 네. 나왔거든요. 있었죠. 예, 예. 네, 이게 칭찬으로 얘기했다고 해도 공적인 자리에서 상대방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은 네, 네. 성희롱이 될 수가 있고요. 예. 특히 여성의 외모를 예. 이렇게 자꾸 평가하거나 이런 것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뭐 네네. 외모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좋든 싫든 간에 여성을 특히 좀 공적인 대상화하는 자리에서는 특히 더 예, 그렇습니다. 대상화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여성을 꽃이다 뭐 이런 어떤 예, 예. 예전의 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고 외모에 대한 언급을 서로 하는 것은 칭찬이라도 이제는 조금 시대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스스로 말하는 건 괜찮죠. 뭐 저 같은 경우 뭐 어떻게 해요? 비주얼 담당 예. 그래요. 네. 또 성별을 예. 막론하고 일과 관계없는 외모 이야기를 하는 네. 것은 저희도 이제 비주얼 담당 바꿀까요? 예. 누구로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비주얼 담당이라는 표현을 바꿔볼까요? 이게 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윤 기자가 처음에 그 자기 애칭으로 정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것도 조심해야겠네요. 사실은 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제가 드릴 말씀은 말을 못 하겠네요. 라디오 정상화.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네, 정상화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네. 이제 이전에는 비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수첩이나 볼펜을 이렇게 딱 던진 것도 이제 우리가 보기엔 뭐 그럼요. 옛날 거칠었던 시대에 비한 뭐 재떨이 던진 사람들은 그럼 뭐 사형에 쳐야 되나? 예전에 뭐 막말로 예, 예. 뭐 재떨이 같은 거 집어 던지고 그랬는데 예, 뭐 예. 지금 예. 같으면 뭐 그때는 그냥 그러고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많이들 넘어갔었는데 네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야만 그 자체였죠.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면 라떼는 됩니다. 예. 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악 얘기도 좀 해야죠. 예,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몸담은 일터에서 불필요한 말과 행동, 생각 없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이 상대방한테 얼마나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네. FM 94.5MHz YTN 뉴스 FM 황보선의 스토리 기자사랑방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앞서 두 분이 꼽아주셨던 그 음악 중에서 그 마로니에 기억나시죠? 예. 아까 말씀하신 거니까 칵테일 사랑을 들으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자, 이 곡 골라준 우리 비주얼 기자. 네. 제가 추억이 있어요? 94년에 이제 언론사 이제 재수하면서 예.
이제 그때 워크맨이라고 하죠. 포터블 예, 카세트 플레이어로 이제 토이 이제 계속 테이블 막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이 노래가 막 유행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테이블을 이제 사다가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이제 들었는데 그때 뭐 테이프 몇 개 없었으니까 이거를 진짜 그 노래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수백 번을 이제 들으면서 약간 막 이렇게 막 소풍 가고 그런 막 느낌인데 저는 이렇게 막 그 고시실에 어두운 데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좀 비참하지만 뭐 저런 이런 음악 분위기가 나는 그런 날이 언젠가 올까 이러면서 이제 좀 그런 약간 꿈꾸면서 그런 들었던 노래였죠. 그래서 저한테는 좀 특별합니다. 네, 저도 이 노래는 저기 지인이 되게 좋아해서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주변 중간에 보면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이 나와서 막 찾아서 들어보고 했던 도대체 21번이 어떤 노래일까 막 들어봤던 기억도 나네요. 그리고 항상 들을 때마다 뭔가 상쾌하고 그렇죠. 되게 상큼하고 그 즐거웠던 추억의 어떤 한 부분을 이렇게 불러와주는 노래라서 마치 잊지도 않았던 추억인데 말이에요. 네, 참 좋습니다. 그 보면은 이왕 이렇게 뭐 말씀 꺼내셨으니까 그 유튜브나 다른 그런 걸로 봐서 옛날 화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보시면 정말 다시 그 추억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사랑방의 스토리텔러 윤현숙 기자 그리고 비주얼 신웅진 기자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